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3일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상반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주제는 같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둘러싼 논평인데 그 시각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그리고 그 지지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이게 바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책이 예언적입니다. 책이 이 사태 직전에 나왔는데 그 직후에 보여주는 행태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바로 반일 종족주의, 트라이벌리즘, 내셔널리즘도 아닙니다. 내셔널리즘에 미치지 못하는 트라이벌리즘,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그것의 한 표상인데, 이런 주제로 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것도 좋죠. 한번 따져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 논설위원입니다. 강제징용, 기망을 로망이라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걸 통해서 이영훈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체험적 취재와 견주어서 반박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사가 24년 전, 그러니까 1995년 초여름, 기자는 일본에 있었다. 2주간 도쿄, 고베, 히로시마, 기타 큐슈를 기차로 전철로 다녔다. 사찰과 납골묘를 찾아가 확인한 것은 50여 년 전 숨진 분들의 하얀 유골이 있던 상자와 항아리, 사망자 명부였다. 일제강점기 일본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희생된 이들의 발자취를 찾는 시리즈 주제였다. 일본 곳곳의 댐과 발전소, 방광철도엔 하나같이 한국인들의 피와 땀, 눈물이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다이너마이트 발파 작업에 몸이 날아갔고 터널 붕괴로 생매장을 당했고 누워야만 겨우 몸을 밀어넣을 수 있는 탄광굴에서 석탄을 깨다 목숨을 잃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고 전쟁터에 보내겠다는 협박에 넘어가고 한국 시민이 되라는 징용영장에 끌려간 이들이었다. 일본에 발을 딛자마자 곧바로 가장 위험한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엔 이유 없이 집단 구타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리야 고향은 경상북도인데 나는야 어째서 숲하러 왔느냐. 숯을 팔 때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 말만 하면은 몽둥이 맞았네. 배가 고파요. 어머니 보고 싶소.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내었네. 후쿠오카현 지코 지역에 구전되어 온 조선인 갱부의 실험가에 당시의 참상이 담겨 있었다. 조선인 갱부들은 채탄 결사대 가미카제 특공대로 불리며 암흑의 막장 속으로 돌격해야 했다. 탈출자가 속출하자 일본인 감독들은 골목마다 군대식 초소를 설치하고 붙잡히면 모진 고문을 가했다. 아주 생생합니다.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은 일종의 로망과 같은 곳이었다. 징용보다 자발적 모집이 더 많았다. 대법원 판결은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사람들까지 보상해 주는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 한켠에서 들려오는 주장들이다. 이 주장이 바로 이영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그중에서 문장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24년 전 기자가 일본에서 목격했던 것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왜 그 유골함들이 히로시마와 후쿠오카의 사찰들이 있었으며 조선인 위령비들은 왜 세워졌는가? 그 애달픈 실험가는 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말한다. 41년에서 43년 모집돼 일본에 간 원고들은 일본 정부와 구 일본 제철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다.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 저금을 해야 했고 감시받다 탈출 시도가 발각되면 혹독한 구타를 당했다. 모집이든 동원이든 징용이든 본질은 하나였다. 반인도적 불법 행위다. 보통 명사화된 그 상징어가 강제징용이다. 어찌하여 기망을 로망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절규를 가해자의 프로파간다로 대체하고 현실의 구체적 고통을 허울뿐인 통계로 지우려 하는가? 자원해서 열심히 일한다며 조선인들에게 지성공이란 이름을 붙여 강제노동을 은폐했던 전범기업과 다른 게 무엇인가? 지금의 강제징용 부정하기는 홀로코스트 부정하기, 5.18 부정하기와 다르지 않다. 작은 허점과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분명히 존재하는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다른 시각의 글이 동아일보에 실렸어요. 이 권석천 논설위원과의 글과는 상당히 다른 글이 실렸습니다. 순덕의 도발이라는 칼럼입니다. 조국의 반일 종족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국의 반일 종족주의. 하늘에 계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와 말려도 소용없을 거다.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게 분명하다.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 인사청문회는 무력화되고 앞으로 누가 어디 임명돼도 국민은 무관심해질 것이다. 이걸 노린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적어둔다. 명백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자국민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사람은 다른 부처라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조국은 8월 5일 오전 7시 44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이하 인용 문장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조국은 책을 읽었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이하 인용 문장으로 요약되는 주장이라고 쓴데 주목하기 바란다. 인용 문장은 한국일보 8월 5일자 지평선의 한 대목이다. 그러니까 조국 씨가 이런 글을 쓸 때 이 책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쓴 사람을 구역질 난다는 식으로 과연 비판할 수 있느냐는 게 이 김순덕 씨의 논지입니다. 즉 조국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논란의 책을 읽고 구역질나는 내용이라고 쓴 게 아니라 신문 칼럼을 보고 썼다는 이야기다. 필자들은 일제 식민지 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젊은이들의 돈을 쫓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란다. 물론 책을 안 읽고도 비난할 수 있다. 학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한다. 그 책에 대한 칼럼만 보고 동조 비난할 수도 있다. 칼럼 필자는 좋겠다라고 이렇게 김순덕 씨가 관로안에 써놨네요. 조국이 쓴 대로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나도 생각한다. 그러나 조국은 그냥 시민이 아니다. 며칠 전까지 대한민국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이었고 곧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을 본인도 아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 전문가여야 마땅할 사람이 자기가 읽지도 않는 책을 놓고 학자는 물론 동조하는 정치인과 기자들까지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법무장관이 되면 필시 잡아다 경을 칠 사람 같다. 어떻게 남을 비판하면서 그 책을 비판하면서 책을 읽지도 않고 비판하느냐. 가장 본질적인 의문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책을 읽지 않고 미화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안전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러나 책을 읽지도 않고 저자를 구역질 난다고 비판하려면은 이것은 지적
오만을 넘어서 지적 태만이 되는 거죠. 태만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하 인용 문장을 쓴 한국일보 필자 역시 미안하지만 책을 꼼꼼히 본 것 같지는 않다. 제대로 읽고도 필자들은 일제 식민 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썼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서술이다. 1939년에서 9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본에 건너가 노동한 조선인 근로자들을 모두 강제 동원됐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길게 잡아 45년 4월까지 8개월간 실시되었다. 그 전의 모집이나 관의 알선은 법률적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책 반일종족주의 69쪽에 그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동원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8개월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44년 9월부터 45년 4월까지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노동자 모집이나 관에 의한 알선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일본에서 노동했다고 해가지고 다 강제동원돼서 끌려갔다고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게 이영훈 교수가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김순덕 씨가 정확하게 그 점을 집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의 쌀을 수탈해 갔느냐 수입해 갔느냐의 문제입니다. 쌀을 수탈했다고 많이 하죠. 쌀을 수탈했다는 것은 돈도 안 주고 빼앗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반일종족주의에 보면은 그런 수탈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입해 갔다는 겁니다. 수탈과 수입은 다르죠. 다르죠, 분명히. 김승득 씨가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쌀 수탈 논문은 소득 통계 권위자인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썼다.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다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가 아니다. 수탈은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것이고 수출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 갔다는 것이라는 김 교수는 당시의 자료나 신문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쌀은 통상의 거래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죠? 일제시대라고 해가지고 다 일본이 강도짓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이. 그런데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경작한 쌀을 일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수입해 간 것을 수탈했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또 잘못됐다고 이 한국일보 칼럼이 주장하고 그걸 또 그것만 읽은 조국 씨는 책도 읽어보지 않고 이영훈 교수를 비판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안부 희생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하기 어려워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김순덕 씨 칼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선인 청년들에게 일본은 하나의 로망이라는 대목을 현재의 한국인이 부인하거나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본다. 당시 조선인들에게 일본은 하나의 로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저자가 69쪽에서. 그런데 이걸 과연 부인할 수 있느냐? 조국 씨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고 권석준 씨도 이 제목을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강제징용 기망을 로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망을 로망이라고 강제징용 기망을 로망이라고 조선인 청년들에게 일본은 하나의 로망이다. 일본에 가서 일하는 게 공부하는 게 일하는 게 하나의 꿈이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승덕 씨는 현재의 한국인이 부인하거나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본다. 라고 타당성을 인정을 합니다. 노동자 아닌 지원병에 대한 언급이긴 하지만 문학평론가 고 김윤식도 박경리의 토지의 한 대목을 인용하여 무지랭이들에게야말로 신분 상승을 위한 절호의 기회에 다름 아니었다고 쓴 적이 있어 하는 소리다.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된 나라,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돈을 버는 것을 말하자면 하나의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 로망이란 표현이 그거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일제시대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때 일본 1930년대 일본은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세계 강국이었어요. 도쿄는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후진된 나라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진국이죠, 일본이. 일본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학교 다니고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지적한 게 왜 나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국에 언급한 인용 문장,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하고 친일청산 주장은 사기극이고 독도는 반일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라고 힐난한다. 역시 칼럼 필자가 각장의 제목을 나열한 뒤 힐난한다고 붙인 것이다. 이것도 정확한 칼럼, 한국일보 칼럼 필자가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힐난이라는 말을 붙여버렸으니까. 그러나 책 속을 들여다보았다면 이렇게는 안 쓸 것 같다. 이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이 김순덕 씨는. 대한제국 멸망의 모든 책임을, 특히 을사조약의 책임을 이완용과 을사오적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을사조약의 체결은 당시 황제였던 고종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을사오적을 비호한다, 변명해준다, 그렇게 볼 수 없겠는데요. 사실 아닙니까? 고종이 당시에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을사조약 체결할 때 고종은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몽땅 이완용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면 고종이 질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고종이 애국자입니까? 한일 합병된 다음에 고종이 무장투쟁했습니까? 1948년 건국 후 재헌국회가 추진한 건 반민족 행위자 처벌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반민족 행위자를 친일 행위자로 바꿔치기 했을까요? 좌익은 이른바 대한민국 건국의 원훈, 공로자들을 친일파로 격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흠결 많은 나라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겁니다. 이걸 친일파 비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아니, 박정희까지 친일파로 모는 판에 친일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진 역대 정부의 냉정한 자세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는 국제사회가 영해를 가르는 지표로 인정하는 섬이 아닙니다. 그것을 민족의 혈맥이 솟은 것으로 신성시하는 종족주의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반일 종족주의에 서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하고 친일 청산 주장은 사기극이고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라고 힐난한다 라고 요약을 한 것은 거두절미한 것이고, 이것은 참고로 하더라도 조국 씨가 제대로 비판하려면 이 책을 읽었어야 한다는 게 김순덕 씨의 주장입니다. 물론 정해진 칼럼 분량 속에 책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 독자가 꼼꼼히 안 읽는 것도 자유다. 인터넷 댓글에선 기사 제목만 보고 냅다 악플을 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학자, 정치인이나 기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 아픈 이야기네요. 제목만 보고 화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조국 같은 위치에서 읽지도 않은 책을 구역질 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 문장이 이 칼럼의 압권입니다. 그렇게 책임 있는 자리,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읽지도 않는 책을 구역질 난다고 하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용 교수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개연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생사람 잡는 거죠.
책의 대표 필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하여 서양에서 발흥한 민족주의와 달리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란 범주가 없다고 지적한다. 일본을 세세의 원수로 감각하는 종족주의 수준의 적대 감정이라면 이런 반일 종족주의를 그냥 안고선 나라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책 프롤로그에 썼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김순득 씨의 글과 이 권석천 씨의 글은 다릅니다. 그리고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죠.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고 전쟁터에 보내겠다는 협박에 넘어가고 한국 시민이 되라는 징용영장에 끌려간 이들이었다. 이영훈 교수팀은 이것을 정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문. 협박보다는 일본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에 강제징용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본 사람에게도 해당되었다.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된 징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평양전 말기입니다. 그런데 협박, 끌려가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이영훈 교수 팀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법치를 하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가능하면 차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탄광의 경우에 조선인 사고 사망자가 일본인보다 2배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을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라든지 채용할 때의 조건 이런 걸 봐가지고 이 탄광 안에서 아주 맨 앞장에서 그걸 막장이라고 그러죠.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갱내 붕괴 사고 등으로 사망률은 많았다. 2배가 많았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뭐 범죄 차원에서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권석천 씨가 이 강제징용 부정하기는 홀로코스트 부정하기, 5.18 부정하기와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은 이건 논리 비약입니다. 강제징용 부정하기가 아닙니다. 강제징용이 있었던 시기가 있고 없었던 시기가 더 길는데 그때까지 강제징용으로 포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영훈 교수가 교수팀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강제징용 부정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강제징용 부정하기라고 해놓고 카테고리를 그리 정해놓고 홀로코스트 그게 또 유대인 학살 부정하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학살. 또 유대인 학살과 이 강제징용은 질이 다릅니다. 유대인 학살은 그야말로 아우슈비츠처럼 사람 죽이는 공장을 세워놓고 한 600만을 죽인 것 아닙니까? 일본에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5.18 부정하기하고는 또 한 걸음 더 뛰는데 이것도 저는 기자의 문장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기자는 아까 김순득 씨의 글대로 읽어보고 사실에 기초해서 선필자의 의도를 읽고 그 다음에 비판할 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중앙일보 권석천, 동아일보 김순득 두 사람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